나는 먹는다가 왜 그냥 mange가 아니고 je mange일까요? 프랑스어 인칭 대명사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배울 때 헷갈려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외워야 하는 문법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프랑스어라는 언어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설계도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울 때 마주하는 첫 번째 거대한 물음표죠. 아니, 영어처럼 그냥 it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쉐, tu, il 이런 단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프랑스어의 숨겨진 논리가 비로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프랑스어에서 주어 대명사는요, 단순히 누가 행동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어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은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는 주어랑 먹는다는 동사가 아니라 나는 먹는다. 이게 그냥 하나의 묶음, 한 세트라고 보셔야 해요. 이게 바로 프랑스어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 동사가 자동차 엔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주격 대명사는 뭐냐? 바로 그 시동 키인 거예요. 키를 꼽고 돌려야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키가 없으면 엔진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죠. 프랑스어에서 주어 대명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에 한 단계가 더 숨어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어는요, 두 종류의 대명사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방금 말한 문법 스위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맡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표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 je, tu, il 같은 주격 대명사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문법 스위치입니다. 문장을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 부품이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moi, toi, lui 같은 강세형 대명사. 이건 역할이 완전 달라요. 이건 의미 강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뉘앙스를 주고 싶을 때 쓰는 일종의 비밀병기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커피를 좋아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커피를 좋아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moi, j'aime le café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이 여기서 이래. 라고 비교하거나 콕 집어서 말할 때 아니면 이거 누가 그랬어? 물었을 때 동사 없이 딱 한마디로 나라고 대답할 때도 뭐라고 하거든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았으니 왜 이런 시스템이 생겼는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역사적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는 라틴어에서 왔죠. 1인칭, 2인칭 대명사인 je, tu, nous, vous 는 라틴어 형태에서 거의 그대로 진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세가 없는 단어들의 발음이 점점 약해지고 짧아지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 자,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아모라는 동사 한 단어에 이미 내가 사랑한다는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고 아모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사랑한다는 식의 강조 의미였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그저 선택 사항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프랑스어로 넘어오면서 동사 끝 발음들이 점점 뭉개지고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먼지, 멍종. 이거 사실상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동사만 들어서는 도대체 누가 먹는 건지 알 길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주어 대명사가 선택이 아닌 문법적 필수 요소로 자리를 꽉 잡게 된 겁니다. 근데 3인칭 대명사는 그 기원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와 그녀를 뜻하는 일과 엘레는 원래 인칭 대명사가 아니었어요. 저기 저 사람 저것처럼 손가락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라틴어 지시사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와 좀 거리가 있는 대상을 지목하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논리의 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명사가 어떻게 더 큰 시스템,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관사와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프랑스어의 사고방식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의 그리고 회상.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이것은 바로 오오이다라고 처음으로 그 정체를 정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거죠. 반면에 대명사는요, 그렇게 한번 정의된 명사를 다시 짧게 불러오는, 즉 회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다시 가리킬 뿐이죠. 자, 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먼저 나는 그 커피를 마신다처럼 관사 러를 써서 커피의 정체를 딱 확정해요. 그런 다음 이어서 말할 때 그 커피라는 말을 또 반복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싶으면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르를 써서 나는 그것을 마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가 먼저, 회상은 그 다음인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어의 마스터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관사가 먼저 그 명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주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관사가 명사의 정체를 한번 확정하고 나면 그 명사는 언제든지 대명사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을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 하나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하고 그 정체를 딱 밝히는 행위가 바로 관사라면 한번 결정된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가장 빠른 길, 즉 지름길이 바로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커피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행위, 그게 바로 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커피 파일이 필요할 때 일일이 폴더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만들어둔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명사인 거죠. 원본을 또 만들 필요 없이 가볍고 빠르게 그 대상을 다시 불러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랑스어 대명사가 그냥 골치 아픈 암기 대상이 아니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기억하는 아주 논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의 프랑스어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프랑스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 변화를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